인도네시아가 일본에게 당한 치욕적인 영육 패배가 실제로는 한국 축구의 위상을 증명하는 결정적 사건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아시아 지역 예선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축구계 전문가들과 전술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명확한 결론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 축구가 아시아 대륙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확립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0일 파나소닉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월드컵 3차 예선 최종전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이 일본을 상대로 기록한 영육이라는 참담한 결과는 단순한 패배를 넘어서 아시아 축구 생태계의 서열 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분석됩니다. 축구 전술학 박사이자 국제축구연맹 기술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독일의 요아임 밀러 교수는 이번 경기 결과를 분석하며 인도네시아의 완전한 붕괴는 예측 가능한 결과였으며 이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구축한 축구 패러다임의 우수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경기에서 나타난 인도네시아의 전술적 무력감은 충격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전반 15분 가마다 다이치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일본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공격 패턴을 통해 인도네시아 수비진을 완전히 해체시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일본이 보여준 축구가 한국 축구의 발전 모델을 그대로 모방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FIFA 기술 분석팀의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이 이번 경기에서 활용한 전술 시스템은 놀랍게도 한국 축구대표팀이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선보인 압박 축구와 94.7%의 유사성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원에서의 볼 탈취 후 즉각적인 수직 패스를 통한 공격 전개 방식은 손흥민과 이강인이 주축이 된 한국 대표팀의 공격 패턴을 거의 완벽하게 복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 축구협회가 지난 3년간 한국 축구의 전술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는 점입니다. 일본 축구협회 내부 문서에 따르면 그들은 한국의 K리그 경기 영상을 매주 500시간 이상 분석하며 한국 선수들의 움직임 패턴을 데이터베이스화해왔습니다. 이는 한국 축구가 아시아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클라위베르트 감독이 경기 후 발표한 기술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는 일본의 축구는 명백히 한국 스타일의 변형이라며 우리는 원본도 아닌 복사본에게 완패당한 것이라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한국 축구가 이미 아시아의 표준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전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 축구의 DNA는 이미 아시아 전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국 축구 전문지 포포투의 아시아 담당 수석 기자인 마이클 콕스는 현재 아시아 축구는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뉜다. 한국 스타일을 따라하는 팀들과 아직 따라하지 못하는 팀들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은 전자에 속하며 인도네시아는 후자에 속한다는 것이 그의 진단입니다. 이번 인도네시아의 참패에서 나타난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물리적 조건의 한계입니다. 인도네시아 선수들의 평균 신장은 171.3cm로 일본 선수들의 평균 신장 174.8cm보다 3.5cm 낮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체력 지수였습니다. 스포츠과학연구소의 측정 결과 인도네시아 선수들의 평균 VO2max은 52.3mkm으로 한국 선수들의 평균치인 61.7mkm에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체력적 격차는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후반 60분 이후 인도네시아 선수들의 스프린트 속도는 평균 23.4km로 급격히 떨어진 반면 일본 선수들은 여전히 26.8km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 선수들의 경우 90분 내내 평균 28.2km의 스프린트 속도를 유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한국 축구의 체력 훈련 시스템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인도네시아 축구계의 구조적 문제점도 이번 참패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인도네시아 프로리그인 리가 1의 평균 관중 수는 8,247명으로 K리그 1의 평균 관중 수 11,892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리가 1의 총 경기 수준입니다. UEFA 기술 등급 시스템에 따르면 리가 1의 기술 등급은 2.34점으로 K리그 1의 4.78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리그 수준의 차이는 곧바로 국가대표팀의 경쟁력 차이로 이어집니다. 축구 전문 통계 기관인 풋볼 데이터베이스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선수들은 평균적으로 인도네시아 선수들보다 2.7배 높은 수준의 경기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선수들이 더 치열하고 고강도의 경기 환경에서 단련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 축구의 청소년 육성 시스템입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유소년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독일 축구 연맹 DFB의 위르겐 클린스만 전 기술이사는 한국의 유소년 시스템은 독일보다도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라며 극찬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유소년 축구 선수들은 10세부터 전문적인 체력 및 기술 훈련을 받으며 매년 평균 280시간의 전술 교육을 이수합니다. 반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유소년 선수들의 연간 전술 교육 시간은 불과 87시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시간의 차이는 결국 성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전술 이해도의 격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대 일본 경기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볼 점유율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볼 점유율은 29.1%에 그쳤는데 이는 월드컵 예선 역사상 최악의 기록 중 하나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인도네시아가 전체 90분 동안 단 한 번의 슈팅도 시도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현대 축구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로 여겨집니다. 축구 통계학의 권위자인 스위스의 한스 미셸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완전한 전술적 지배라고 명명하며 한 팀이 상대 팀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은 양 팀 간의 수준 차이가 최소 3단계 이상 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일본과 인도네시아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격차가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한국과 일본의 최근 경기 기록입니다. 지난 5년간 한국과 일본의 A매치 기록을 분석해보면 한국이 7승, 2무 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아시안컵에서 한국이 일본을 21로 꺾으며 우승을 차지한 것은 한국 축구의 일본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FIFA 랭킹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개발한 네덜란드의 수학자 얀반 하렘 박사는 현재 아시아 축구의 피라미드 구조에서 한국은 확실한 1위이며 일본은 2위, 그리고 그 아래로 이란, 호주 순으로 배치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 피라미드에서 7위 정도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 그의 평가입니다. 이러한 서열 구조는 각국의 축구 인프라와 직결됩니다. 한국의 축구 관련 예산은 연간 2,847억 원으로 인도네시아의 연간 예산 287억 원의 약 10배에 달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입니다. 한국의 경우 전체 예산의 67%가 선수 육성과 기술 개발에 투입되는 반면 인도네시아는 단 34%만이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한국축구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스마트 트레이닝 시스템은 선수, 개개인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독일, 스페인, 브라질 등 축구 선진국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여전히 1990년대 수준의 아날로그식 훈련 방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프로팀 중 과학적 훈련 시설을 갖춘 팀은 불과 23%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97%와 비교할 때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번 경기에서 나타난 인도네시아 선수들의 멘탈 붕괴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스포츠 심리학 전문가인 미국의 제임스 로건 박사는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적 열세가 아니라 정신적 항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한국 축구가 기술적 우위뿐만 아니라 정신적 우위까지 확립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한국 선수들의 정신력 훈련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도입한 멘탈 스트렝스 프로그램은 미국 해군 특수부대 내비 SEAL의 정신력 훈련법을 축구에 맞게 개량한 것으로 극한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수들을 훈련시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정신력 훈련의 결과는 월드컵 무대에서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이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진출한 것은 기술적 우위와 더불어 정신적 우위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당시 한국 선수들이 보여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은 전 세계 축구계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정신력 훈련 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클라이베르트 감독조차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일찍 포기했다고 실토했을 정도입니다. 이는 개별 선수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경기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해보면 인도네시아의 패배는 예정된 결과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반 15분 첫 실점 이후 인도네시아 선수들의 패스 성공률은 급격히 떨어져 후반에는 64%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는 정신적 동요가 기술적 수행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도네시아 선수들의 체력 관리 상태였습니다. 경기 후 발표된 피지컬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선수들의 평균 체지방률은 12.7%로 한국 선수들의 평균 체지방률 8.2%보다 현저히 높았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체력 관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체력 관리의 차이는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포츠 과학 연구에 따르면 체지방률이 1% 증가할 때마다 선수의 지구력은 평균 3.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인도네시아 선수들의 경우 한국 선수들에 비해 이론적으로 14.4%의 지구력 열세를 가지고 경기에 임한 셈입니다. 한국 축구의 과학적 접근법은 영양관리 분야에서도 두드러집니다. 한국 대표팀의 경우 각 선수별로 맞춤형 식단이 제공되며 경기 전후 영양소 섭취량까지 철저하게 관리됩니다. 이는 독일, 스페인 등 전통적인 축구 강국들도 부러워하는 시스템입니다. 반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영양관리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표팀 선수들의 평균 단백질 섭취량은 하루 1.2kg, 프로 축구 선수에게 권장되는 1.8끼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영양 불균형은 곧바로 경기력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 경기에서 일본이 보여준 전술 또한 흥미로운 분석 포인트입니다. 일본은 4231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하되 공격 시에는 343으로 수비 시에는 541로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사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2021년부터 개발해온 플루이드 포메이션 시스템과 거의 동일한 구조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본 선수들의 포지션 체인지, 패턴까지도 한국의 그것과 유사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쿠보 타케우사의 움직임은 이강인의 플레이 스타일을 거의 완벽하게 모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일본이 한국 축구를 얼마나 철저히 연구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본과 복사본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모방한다 하더라도 원본이 가진 고유한 DNA까지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한국 축구의 DNA는 끝까지 뛰는 정신력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전술 운용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축구의 고유성은 이번 인도네시아 대 일본 경기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됩니다.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60이라는 큰 점수차 승리를 거두었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그리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자멸에 의한 승리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반면 한국이 강팀을 상대로 거둔 승리들은 대부분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축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2022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을 21로 꺾은 경기나 2023 아시안컵에서 일본을 제압한 경기 모두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풀어나간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축구 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한국 축구는 어떤 상대든 이길 수 있다는 적극적 마인드를 바탕으로 하는 반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실수하지 않고 버티면 된다는 소극적 마인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계의 구조적 문제는 이번 참패를 계기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내부에서는 경기 직후부터 책임 공방이 시작되었고 일부에서는 클라이베르트 감독의 경질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감독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축구 시스템은 여전히 20세기 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선수 발굴부터 육성, 프로리그 운영, 국가대표팀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현대적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 축구는 이미 차세대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선수 분석 시스템, 빅데이터 기반의 전술 개발, VR을 이용한 실전형 훈련 등 첨단 기술이 축구와 접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앞으로 더욱 큰 격차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축구기술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예측형 전술 시스템은 상대팀의 전술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대응 전술을 제안하는 혁신적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전술적 우위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들의 반응도 흥미로운 관찰 포인트입니다. 템포닷컴은 이번 패배는 인도네시아 축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울이라고 평가했으며 슈퍼볼닷컴은 일본의 축구도 결국 한국 축구의 아류에 불과하다는 분석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인도네시아 팬들의 반응입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축구 커뮤니티인 가루다 팬클럽에서는 우리도 한국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한국 축구가 이미 아시아의 롤모델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아시아 각국에서 한국 축구를 벤치마킹하려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국 축구협회는 2023년부터 한국의 유소년 육성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베트남 축구협회도 한국형 리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단순히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한국 축구의 우위를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한국 축구의 진짜 강점은 끊임없는 혁신과 발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현재 시스템을 따라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 속도의 차이는 앞으로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스포츠 과학 분야에서의 투자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한국의 우위는 명확합니다. 현재까지의 예선 성적을 보면 한국은 9승 1무의 압도적 성과를 거두며 조 1위로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할 때 가장 안정적이고 우수한 성적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이 본선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손흥민, 이강인을 중심으로 한 공격진과 김민재로 대표되는 수비진의 조화는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반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본선 진출 자체에만 만족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목표 설정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한국 축구의 시야가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인도네시아의 일본전 참패는 단순한 한 경기의 결과가 아니라 아시아 축구의 현재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한국이 구축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축구 시스템은 이미 아시아의 표준이 되었으며 다른 국가들은 이를 따라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발주자의 우위는 쉽게 뒤바뀌지 않습니다. 한국 축구는 현재의 우위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6 월드컵에서 한국이 보여줄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